안녕하세요. 이세원입니다. 반갑습니다. 함께하는 미래 청년 리더를 만나다 해방촌에서 펼쳐지는 이거 해방 오늘 강연을 맡은 이세원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우선 저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현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도시행정을 전공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3개의 운영자를 갖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3개 운영자는 지금 하나는 포토그래퍼 활동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작은 액세서리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기도 하고 또 하나는 제가 기록자의 역할로서 용산 지역 일대를 기록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 3개의 사업자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자영업자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당의 정책위원회에서 일자리경제위원장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에서 용산을 기반으로 좀 이런저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좀 제가 하는 거 이외에 뭐 굉장히 좀 많은 좀 일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직까지 좀 계속 배워가면서 하는 단계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부터는 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그 용산구 협의회에서 문화예술분과위원장을 맡았고요. 지금 뭐 계속 배워가면서 하고 있는 단계다 보니까 실제 보여지는 타이틀과는 좀 다르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 중에 대다수가 그 용산구 해방촌을 지역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다 보니까 제가 왜 이런 활동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무언가를 원했는지에 대해서 1부와 2부, 3부를 나눠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해방촌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제 두 번째는 지역이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됐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향후에 이런 활동을 통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지역의 발전과 변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해방촌입니다. 그 해방촌이라는 지역에 대해서 혹시 많이들 들어보셨나요? 그 해방촌은 1945년 해방과 동시에 만들어진 마을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해방 이후에 귀국한 피난민들과 월남민들이 함께 모여서 만든 마을입니다. 1945년 광복 이후 얼마 안 가서 38선을 지나가는 그 한국전쟁이 끝나고 나서 38선을 오갈 수 있었던 당시에 이때 이북에서 소련 공산당 및 북한 조선노동당에서 대대적인 토지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당시에 이제 정권 탄압으로 그 정권에 못 이겨서 내가 월남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남한으로 내려와서 만든 마을이 해방촌이었고요. 당시 이제 비슷한 시기에 외국에 나가 있었던 한인들 중에서도 한반도로 돌아오고 나서 6.25 전쟁 이후에 갈 곳 없었던 사람들이 3.355 모여서 지역을 이룬 곳이 지금의 해방촌입니다. 지금 해방촌을 이룬 사람들은 해방촌 1세대인데 해방촌은 지금 시간이 7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지금 3세대까지 이어져 왔고 재미있게도 이 해방촌이라는 지역은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의 고향이 된 곳입니다. 그러니까 해방촌이라는 지역 자체가 누군가한테 제2의 고향이 된 것이다 라고 좀 생각하면 되는데요. 처음에 해방촌은 무허가 판자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자체가 아무것도 없이 산등성이 밑에서 어떻게 보면은 전국에서 제일 가난했던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지역이 해방촌이었습니다. 되게 예뻐요. 이거 지금 화면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 지역 자체가 해방촌이 주는 이 임팩트가 굉장히 센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 같다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듣는데요. 그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곳이 지금 해방촌 일대입니다.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죠. 해방촌은 고향을 떠난 사람들의 고향이 된 곳이다. 그 왼쪽 오른쪽에 보이는 두 사진이 딱 봤을 때 사람들이 저기 도대체 어디야 라고 하는데 여기가 이국적으로 보이는 바로 해방촌입니다. 특히 왼쪽 사진을 보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저게 도대체 어딜까라는 질문을 되묻곤 하는데요. 오른쪽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멀리서 보이는 N타워의 모습은 보이고 있지만 과연 저기가 어딘지라는 의문을 사람들이 좀 많이 하곤 합니다. 바로 이곳이 해방촌이고 이런 해방촌이라는 동네의 지형을 잘 살린 게 바로 이 두 장의 사진이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해방촌에 대해서 짤막하게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방이 되고 숲풀만 우거진 남산자락엔 38선을 넘어온 이들이 판잣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미군 보급품 상자를 이어 만든 속칭 합고방도 이때 생겨난 표현이죠.
해방촌이라는 곳은 사실 슬럼이 형성되기에는 굉장히 좋은 조건입니다. 왜냐면은 용산과 서울역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어떠한 형태든 일거리를 찾기가 굉장히 좋았고요. 그 다음에 해방 이후에 그 미군 부대가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미군 부대에서 무슨 일거리라든지 먹거리가 나오기가 굉장히 좋은 곳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운 좋게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진 사람은 사대문 안에 도심으로 걸어서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이다 보니 당시에 주인 없는 땅이었던 국비지였던 이게 이제 당시에 이제 무허가 판자촌이 어떻게 형성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최적의 조건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허가 판자촌이었던 해방촌은 정부의 국유림 대부로 정식 주택지가 됐고 1960년대엔 스웨터 가내수공업으로 번창했습니다. 오발탄의 배경이 된 곳이 바로 해방촌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것도 오발탄의 한 장면인데요. 오발탄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시의 시대상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화면인데요. 여기 화면에 나오는 내용들도 오발탄, 소설 오발탄의 내용을 그대로 발췌해서 나온 내용들입니다. 50년대, 60년대 어떻게 보면 당시 한국전쟁 이후에 굉장히 궁핍했던 삶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그렸던 게 당시 오발탄 소설이었었고, 해방촌이라는 지역 자체에 대해서는 용산 이가동, 당시에 이제 판자촌에 대한 모습인데요. 해방촌의 지역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나 소설 같은 경우가 굉장히 우리 문학 작품에서도 아직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 한국영상자료원이 올해 창립 40주년을 맞아서 그 영화인 62명을 뽑고 한국영화 100선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오발탄 영화가 지금까지 한국 영화의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1위를 한 작품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지금 오징어 게임도 굉장히 흔하고 얼마 전에는 기생충도 그 영화제에서 높은 수상을 했는데, 왜 오발탄, 유연목 감독의 오발탄이 왜 그렇게 흥행을 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당시에 한국 전쟁 이후에 우리의 삶을 얼마나 현실적으로 그려냈냐에 따라서 이거에 대해서 굉장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헐리우드에서 보면은 항상 위대한 영화로 뽑는 게 오슨 웰슨의 시민 케인이라는 작품이 계속 뽑히는 것처럼 오발탄은 그동안 여러 조사에서 한국 영화를 대표하는 독보적인 1위 영화로 뽑혔습니다. 그 1위 영화의 배경지였던 곳이 바로 해방촌이고요. 그 배경지였던 해방촌에서 오발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큰데요. 지금 해방촌의 모습을 보면은요, 이게 지금 1960년도의 해방촌의 모습입니다. 재미있는 게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모습의 도로와 골목들이 지금 현재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곳에서 태어난 해방촌 2세대, 3세대들은 정말 행복한 게 다시 돌아와도 본인들이 갈 곳이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 태어났던 고향에 가면은 제가 자라왔었던 골목이라든가 아파트가 모두 사라져가지고 재개발이 됐기 때문에 그 공간이 어딘지 지금 가도 확인을 할 수가 없는데, 해방촌이라는 지역 자체는 굉장히 재밌는 게 이곳은 고도 제한과 재개발 제한이 묶여 있기 때문에 동네가 70년 동안 모든 것들이 다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왼쪽 같은 경우가 이제 해방교회의 모습이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가 남산 목멱산의 모습입니다. 근데 오른쪽 남산 목멱산은 지금 그게 안 보이잖아요. 타워가 안 보이죠? 이거는 남산 타워가 건립되기 이전의 모습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남산 타워가 1969년도부터 건립을 시작해서 1973년도에 준공을 완료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 이전의 사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사진을 볼 때마다 저는 되게 감회가 새롭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자체가 아직도 변한 게 없이 계속 같은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봤을 때 굉장한 거기에 대한 지역에 대한 프라이드가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다가 제가 이곳에 오게 됐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딱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어쩌다가 해방촌. 누구에게나 어쩌다가 온 해방촌인 것 같습니다. 버스를 타다가 잘못 내렸는데 해방촌이네. 남산을 갔다가 무작정 아래로 내려왔는데 해방촌이네. 힙한 동네가 있다 와서 놀러 왔는데 이곳이 해방촌이네.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다가 정착을 하게 되는 곳, 어떻게 하다가 발을 디딛는 곳이 해방촌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고. 그런 것처럼 해방촌이라는 지역 자체는 서울에서도 용산에서도 가장 높은 지역에 있다 보니까 그냥 높은 꼭대기만 올라가서 걸어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곳이 해방촌이었고, 남산을 기준으로 남산 아래 첫 동네 어디가 있을까 하면서 자연스럽게 찾아가는 곳이 해방촌이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어쩌다가 해방촌에 정착을 하게 됐습니다. 어쩌다 해방촌이라는 지역은요, 어쩌다 마주칠 수 있는 지역이긴 하지만 산등세가 굉장히 험합니다. 아무래도 지형 자체가 산에 있다 보니까요. 일부러 찾아오는 이들한테는 매우 험난한 오르막길에서 약간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마을을 어떻게 버스를 타고 상경을 해야 되는 그런 지역인데요. 해방촌이라는 지역 자체에 처음 왔을 때 뭐야, 여기 굉장히 시골 같은데 어떻게 서울에 이런 곳이 있었지? 완전 달동네 아니야? 보통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시는 것처럼 경사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산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버스를 타고 올라가도 이렇게 롤러코스터처럼 쭉 올라가게 되고,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수레를 끊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고, 이 지역에 온다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등정을 할 각오로 그렇게 와야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경사도 매우 많고 계속 이곳에서 생활하다 보면 허벅지가 매우 단단해질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어쩌다 보니까 이곳에서 정착을 하게 됐는데, 용산에서 가장 높은 지대다 보니까 당연히 이 높은 지대에 살고 있는 고양이들도 굉장히 많겠죠. 저도 어쩌다 보니까 이 근처에서 제가 하고 있는 브랜드, 그러니까 그 기업의 바이어와의 미팅이 있었고, 그 미팅을 하는 도중에 바깥에서 아기 고양이의 울음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아기 고양이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쥐끈끈이, 그러니까 쥐덫이라 그러죠. 쥐덫에 이렇게 옴짝달싹 못하게 붙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고양이를 우연찮은 기회에 저도 어쩌다가 발견을 하게 됐고, 그 고양이를 가장 가까운 병원에 데리고 가야 됐던 게 바로 지금의 해방촌이었습니다. 고양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치유를 받다가 저는 지금의 해방촌이라는 마을에 정착을 하게 됐는데요. 저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쩌다가 그냥 우연히 지나칠 수 있는 그런 작은 생명체를 구하고 병원을 찾다 보니까 해방촌, 그렇게 병원을 왕래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어쩌다가 온 동네에서 이런 활동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다가 정착한 동네에서 이제는 두 고양이의 아빠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 정착하게 된 계기가 우연찮은 계기에서처럼 동물병원에서 그냥 발을 담그다 보니까 이제는 정말 해방촌에 정착한 주민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어쩌다가 온 동네를 통해서 어떻게 하다가 이런 또 강연까지 연결된 정말 약간 좀 인생의 묘미가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우선 해방촌이라는 지역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지금 이런 해방촌에서 어떤 지역사회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고 이 변화를 통해서 무언가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의 새로운 변화라는 타이틀을 잡았습니다. 아직도 제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훌륭한 강연이 있는 자리에서 말씀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아직도 어색하고 부끄럽기만 한데요. 이 지역사회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낼 만큼 사실 아직 지역사회가 변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변화를 통해서 어떻게 실천이 돼서 발전되어 나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쩌다가 시작한 동네에서 저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이름입니다. 제 이름을 이렇게 띄워놓으니까 조금 어색한데요. 제 이름은 세상새의 으뜸원으로 해서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좀 으뜸 가는 사람이 되라라는 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인데요. 아직은 세상에서 으뜸 가는 이름으로 되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지역사회에 정착을 하게 됐고 어떻게 해방촌에서 이런 지역의 변화를 도모하게 됐는지는 제 이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는 원래 사진을 전공을 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저는 학부 때부터 사진을 전공을 했고요. 졸업 이후에는 이 패션 스튜디오에서 몇 년 동안 견습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정말로 고되고 힘들었던 순간으로 기억을 해요. 나름 열심히 해가지고 그 5년 정도의 시간을 버티고 독립을 하고 이제 자영업자의 세계로 뛰어든 게 제가 30살, 31살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막 이런저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정말 뭐 미래가 기대되는 패션 사진가로도 뽑히기도 했었고요. 어린 나이에 훌륭한 메이저 잡지도 촬영을 하면서 차곡차곡 작업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오른쪽 우측 하단에 있는 게 요새 오징어 게임으로도 핫한 정호연 씨인데요. 정호연 씨도 당시에 신인 시절 때 저랑 같이 촬영을 했었던 게 저도 이제 오징어 게임을 보고 알았습니다. 포토그래퍼 활동을 하면서 저는 이제 패션 쪽에도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2015년도에 미국에 있는 지인과 함께 액세서리 브랜드를 창업을 하게 됩니다. 되게 화려하죠. 지금 보여지는 게 제가 창업한 액세서리 브랜드인데요. 이 타투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몸에 부착하는 액세서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타투 스티커를 이용한 부착하는 액세서리였고 2015년, 16년도 당시에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런칭하는 그런 아이템이었습니다. 사업의 영역을 확대해서 당시에 이제 타투 스티커만 했던 게 아니라 액세서리 영역까지 진출을 하면서 국내의 대형 백화점, 팝업 스토어에 모두 입점을 했었고 미국에 있는 아마존에도 입점을 했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굉장히 화려하면서도 예쁜 제품이어서 실제 액세서리랑 이런 타투 스티커랑 같이 부착을 했었을 때 굉장히 큰 파급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지금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국내 대형 백화점에 입점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사실 지금까지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명동에 있는 굉장히 큰 대형 백화점의 명품존 앞에서 저의 액세서리 브랜드를 런칭을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사실 상상을 좀 하기가 힘든 거예요. 지금 이 명품관 앞은 정말 네임밸류 있는 브랜드가 아니면은 이 앞에 공간을 내주지는 않는데 당시에 그냥 되게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브랜드를 운영을 하면서 굉장한 어떻게 보면은 좀 제가 생각했던 거 이외의 수익을 거둡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브랜드가 잘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6월, 7월, 8월 이맘때 정도에는 전국에 있는 모든 백화점을 돌아다니면서 팝업 스토어를 열었고 저희가 타투 스티커 최초로 면세점에까지 입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를 런칭을 하고 정말 몇 년 동안은 정말 지역을 돌고 전국을 돌고 면세점까지 입점을 하면서 계속 이렇게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지금 보여지시는 화면이 당시에 이제 그 유명 모 백화점 팝업 스토어를 진행했었던 화면인데요. 그 개인 사업자로 대형 백화점 명품 코너 앞에서 행사를 진행한다는 것은 지금으로서도 굉장히 힘든 일인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은 그때랑 상황이 좀 달라졌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한테 이런 큰 공간을 내주지도 않지만 되게 운이 좋았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왔던 운을 저는 잘 활용을 했었고 당시에 이런 행사들이 계속 꾸준하게 이어져서 이런 명동에 있는 백화점뿐만 아니라 뭐 신세계 백화점 이런 거론 해도 되나요? 명동에 있는 백화점뿐만 아니라 다른 백화점에서까지 계속 브랜드 영역을 확장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강남에 있는 유명 백화점에서도 스토어를 열었는데 이때는 이제 왼쪽에 보이는 화면이랑은 좀 다르게 아예 컨셉 자체를 하와이안 컨셉으로 해가지고 브랜드를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진과 사업을 병행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뭐 청년 중에 하나였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진과 브랜드를 운영하던 제가 지금 딱 그런 의문이 들 거예요. 아니 그렇게 운영을 잘했는데 도대체 왜 해방촌에서 어떻게 정착을 하게 됐는지 이거에 대해서 많이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왜 너는 강연을 하러 왔는데 왜 너 사업 얘기만 하고 있냐 이런 생각이 좀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다가 해방촌이랑 연결이 됐는지가 바로 이 사업을 통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제가 모든 활동을 시작하게 된 게 해방촌의 자그마한 재래시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는 평생을 저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랬던 제가 울이라는 울타리 안으로 들어왔고 그 울타리를 통해서 지금까지의 많은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시발점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공간이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장소가 굉장히 음습하죠. 이런 음습한 장소는 제가 어렸을 때 뭔가 이렇게 길을 다니다가 무서운 형들을 만날 것 같은 바로 그런 장소였는데요. 사진으로 보는 이곳이 제가 지금 있는 해방촌 신흥시장입니다. 신흥시장은 해방촌 내에서도 굉장히 작은 재래시장인데요.
저는 이 재래시장 안에서 지금 보여드렸던 저의 브랜드 쇼룸을 오픈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아니, 굉장히 그렇게 화려했던 액세서리 제품인데 어떻게 이렇게 험불한 공간에다가 쇼룸을 오픈을 할 수가 있냐. 쇼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판매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브랜드가 갖고 있는 정체성을 소개해줘야 되는 공간이었는데요. 저는 일부러 이런 험불한 장소를 택했습니다. 바로 제가 생각했었던 저의 브랜드에 대한 가치는 이질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험불한 공간에 굉장히 아름답고 깔끔한 액세서리, 이게 제가 생각했었던 당시 저의 브랜드의 아이덴티티였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잘 맞아 떨어지는 공간이 해방촌 신흥시장이라는 공간이었습니다. 왼쪽에 보여지는 사진이 오픈 전의 모습이고요. 오른쪽에 보여지는 화면이 제가 오픈하고 난 뒤에 저의 모습입니다. 제가 이 브랜드를 신흥시장 안에 쇼룸을 오픈을 했었을 때는 전국에서 최초로 타투 스티커 브랜드 쇼룸을 오픈을 하게 됩니다. 나름 저렴한 임대료에 재고 보유를 보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기 때문에 저는 손님들이 매장으로 찾아오면 제품을 보여주고 이곳에서 직접 착용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펀한 재미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냥 단순하게 통신 판매업으로 해서 제품을 판매를 하고 그리고 여름에 수요가 있었을 때 백화점에 가서 쇼룸, 팝업 스토어로 브랜드를 운영을 했던 게 저는 이 쇼룸이라는 것을 오픈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해방촌 신흥시장이라는 곳에 이렇게 그러니까 같이 동기화가 되어 갑니다. 그러다가 제가 정말 우연찮은 기회에 언론사와 인터뷰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정말 좀 화면이 좀 웃긴데요. 월세를 너무 대문짝만하게 화면에서 보여주고 있죠. 저 때 인터뷰 내용이 사실 저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임대료를 이렇게 크게 당시에 노출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요. 뭐 임대료가 너무 대놓고 노출되다 보니까 사실 이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당시 저희 사무실 임대 공간의 임대료가 35만 원이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굉장히 지금은 힙한 공간인 해방촌 신흥시장이 굉장히 힙한 공간인데 야, 굉장히 저렴한 월세로 세를 구했다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제가 있었던 공간은 정말 이 작은 공간이었고 당시에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젠트리피케이션이 굉장히 이슈화가 많이 됐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론사에서도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저를 인터뷰를 했었고 저한테 질문을 던집니다. 나중에 월세가 올라가게 되면 어떡할까요? 라는 질문을 했었는데 저는 현실적으로는 괜찮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내고 있는 임대료는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이다. 근데 이제 당시에 앵커님께서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나중에 세를 많이 올리게 되면 어떡할까요?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저는 법적으로 내가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세를 만약에 무작정적으로 올린다라고 하면은 나는 나의 권리를 보장받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당시의 화면에는 이제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지금은 괜찮은데 점점점이라고 해서 뭔가 향후를 부정하는 듯한 느낌으로 좀 방송인을 타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청년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이때부터 조금씩 지역 활동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청년들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자영업자들은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법안에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좀 걱정들을 많이 하죠. 이걸 과연 보장받을 수 있을까? 하지만 저는 이제 법이라는 제도 하에서 우리가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으게 됩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이 뭐죠라는 질문을 했는데 그 둥지 내몰림 현상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지금 월세를 35만 원을 냈는데 만약에 이쪽 상권이 굉장히 활성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집주인이 만약에 너는 지금 되게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있는데 상권이 활성화가 됐으니까 내가 35만 원이 내는 월세 임대료를 앞으로는 뭐 100만 원을 내라 했을 때 그 사람은 그 비용을 부담을 할 수가 없죠. 당연히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법적으로도 잘못된 거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했었을 때 상권이 활성화가 됐었을 때 기존에 장사를 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나가는 현상을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둥지 내몰림 현상이라고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 내가 내 삶의 터전을 뺏겨서 나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비슷한 용어로는 투어리스트피케이션이라 그래서 상권이 관광지가 됐을 때 거기에서 발생되는 피해를 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예로 볼 수 있는 게 뭐 북촌 한옥마을 같은 경우 예로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한옥마을 자체가 굉장히 상권이 활성화가 되니까 거기에서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은 이제 관광지가 되다 보니까 시끄럽고 불편해지다 보니까 본인들이 살고 있는 동네를 떠나게 됩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투어리스피케이션, 그리고 일반적인 소상공인들이 영업하는 공간에서 떠나는 경우는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그러고, 젠트리피케이션의 예를 보여줄 수 있는 게 바로 경리단길이라고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그 본론으로 들어와서요. 그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청년 상인들한테 너희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게 되고, 저는 이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권리 보장을 해줄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제가 설명드린 신흥시장은요, 이름만 시장이었어요, 당시에는. 그러니까 시장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인정을 해주는 전통시장이 아니라 그냥 예전부터 무허가 편저촌으로 이어져 왔던 일반적인 시장이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거를 보장받고 보호받게 해주려면 결국 법의 테두리 안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여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법의 테두리로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을까? 거기에서 제가 처음으로 시도를 했던 게, 그러면 시장이라는 상권 자체가 먼저 첫 단추가 시장에 대한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흥시장의 전통시장 인정 작업을 시작하게 됐고요. 이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왼쪽 화면 같은 경우가 예전에 이제 TBS와 인터뷰를 했던 장면인데요. 짤막한 영상이니까 잠깐 함께 보고 가시죠. 사실 누구 하나 잘못된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건물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뭔가 상권이 활성화되면 제가 건물주라고 생각을 해도 당연히 월세 인상에 대해서는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하고, 세입자도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법 안에서 본인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누리고, 그거에 대해서 합당하게 요구하는 건물주에 대해서 무작정적으로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입장에서 한번 좀 생각을 해주면은 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법을 벗어난 범주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세입자도 어느 정도 대비책을 마련을 해야 되고, 건물주 입장에서도 말도 안 되는 월세 인상은 결국에는 본인들도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사실 정보에 있어서 서로 약간 젊네요. 예전의 모습이다 보니까. 뭔가 제도권은 항상 무언가를 만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규칙을 만들어주고 그 규칙에만 따라가면 되는데 그 규칙을 어긋나는 것 때문에 계속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지금 우측 화면 하단에 보면은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이 됩니다. 2018년 10월부로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이 되는데, 기존에 현행하고 있었던 권리금 보장에 대한 부분이 이제 전통시장까지 포함되는 그런 범주가 좀 더 확대가 됐고요. 계약갱신권 청구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고, 그리고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는 폭도 제한은 현행과 동일한 5%로 유지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전통시장이 포함됐다라는 부분이고요. 제일 처음으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일반 시장인 신흥시장을 전통시장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작업부터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처음 말씀드리는 것처럼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작업이었고요. 이 작업은 한 2개월 정도 진행이 됐었습니다. 우선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야, 일반 시장을 도대체 어떻게 전통시장으로 바꿀 거야? 라고 뭔가 의문이 들겠지만, 신흥시장이라는 곳은 이미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던 곳이기 때문에 저는 흩어져 있던 서류들을 다 모으고, 이거를 구청에 갖다 내고, 또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찾아가지고 갖다 내는 작업을 통해서 인정시장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인정한 라이센스가 부여되는 전통시장이 되는 거죠. 그렇게 어려웠던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상점에 대한 할당량을 채워야 됐었습니다. 근데 딱 몇 개에 못 미치는 상점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임대인들, 비어있는 상점들에 대한 임대인들한테 직접 전화를 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이 해야 될 역할을 당시에 이제 제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어있는 공간에 임차인을 찾고 매칭을 시켜주면서 저렴한 임대료로 상권을 오픈을 할 수 있게 하고, 그거에 대한 수량 작업을 맞춰가지고 이제 일반 시장에서 전통 시장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게 당시에 이제 인정시장으로 나왔었던 전통시장 증인데요.
이때 진짜 더웠어요. 그래서 이제 증이 나왔을 때는 굉장히 기뻤고 완전 무에서 유를 창조했던 시간이다 보니까 처음으로 신흥시장이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았던 증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보이는 사진이 땀을 흘렸던 모습인데요. 당시에 너무나 막 뛰어다녀가지고 등이 흠뻑 젖었었는데 이 땀 흘렸던 모습이 꼭 공룡 모양 같지 않나요? 그래서 공룡 모양 같아가지고 사진을 찍어뒀습니다. 신흥시장은 되게 역사와 전통이 있는 시장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예전의 시장의 모습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은 1950년대 신흥시장의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약간 좀 애매해요. 과연 이게 신흥시장일까라는 의문이 좀 들더라고요. 우선은 신흥시장의 모습이라고 언론에 소개가 됐고 지역에도 시장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박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위에 한자로는 전국 춘계 교통안전 강화라고 써 있어서 이게 진짜 시장인지 아닌지는 이때를 사셨던 어르신들한테 물어보는 게 가장 좀 빠를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그렇게 해서 일반 시장이었던 시장을 전통시장으로 인정받는 작업을 하게 됐고 그 다음으로 필요했던 게 바로 시장에 대한 아이덴티티입니다. 자, 이제 전통시장까지 만들었어요. 그 다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시장에 대한 로고입니다. 시장의 고유에 대한 상표권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이것은 과거 부흥했던 시장이지만 산업화가 진행이 되고 이제 80년대, 90년대, 2000년대를 거치면서 중국 쪽 자본이 들어오고 한중 수요가 계속 일어남에 따라 시장은 점차 쇠락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떠난 시장을 다시 어떻게 보면 심폐소생술로 살려야 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시장에 대한 본 모습을 찾자라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모았고요. 그런 청년들과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함께하게 됩니다. 시장의 활력을 찾아주기 위한 작업으로 저는 신흥시장에 대한 로고 작업부터 했었고요. 지금 같이 활동했었던 친구들의 모습인데요. 이렇게 335여 모인 사람들이 나중에는 제가 만드는, 함께 만드는 이제 이거예방 협동조합이라는 조합의 조합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신흥시장의 모습, 로고는 이 신흥시장은 예전에 니트가 굉장히 활성화가 됐었던 지역입니다. 신흥시장뿐만 아니라 해방촌이라는 지역 자체가 니트 산업이 굉장히 부흥했던 곳이기 때문에 당시에 니트, 털실을 모양으로 해서 N타워의 모습을 형상을 했고요. 이 별자리의 모습은 신흥시장이 상단에서 지도로 바라보는 모습이 꼭 이렇게 별자리의 모습처럼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별자리의 모습을 형상화를 해서 신흥시장의 로고를 만들고 이거를 로고를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다음으로 생각했던 것이 바로 로고가 만들어졌으니까 이제는 지역을 알릴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우선 앞서 말씀드린 3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자영업자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었던 당시 타투 스티커 제품을 이용을 해서 굿즈 상품들을 제작을 하게 됐고 당시에 같이 활동했었던 친구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영역을 통해서 아이템, 배지, 에코백 등 재미있는 상품들을 함께 제작을 하게 됩니다. 이런 활동을 계속 이어가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이런 제품들을 한데 모아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홈페이지 제작을 하게 되고요. 해당 사업들은 이런 것만 진행을 했던 게 아니라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청년 소상공인에 대한 권리 보장을 위해서 저는 그런 사람들한테 혜택이 줄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는지를 찾아보게 됩니다. 그렇게 찾아본 사업들 중에 이제 중소벤처기업부라든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발굴을 하게 되고요. 이런 것들을 당시에 이제 정부에다가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신흥시장에 있었던 여러 청년들과 함께 모여서 어떻게 보면 전통시장을 만드는 과정부터 함께하고 시장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설립하고 그리고 브랜드에 대한 로고를 만들고 그리고 지역을 알릴 수 있는 아이템을 만들고 나서 이제는 그들한테 무언가 혜택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을 했었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의 사업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제가 어쨌든 해줄 수 있는 것들은 기업 경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을 했었고 이런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디자인 개발이라든가 요식업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포장 패키지 개발 아니면 신메뉴가 필요하다라 그러면 신메뉴 개발을 할 수 있게끔 해당 지원 사업에 매칭을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연결한 상점 같은 경우 2년 동안 한 20개의 상점 정도 되니까 어떻게 보면 한 2억 정도의 이 도약 지원 사업금을 어떻게 보면 확보를 하게 돼서
좀 청년들한테 좀 지원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홈페이지를 만들었어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게 만들어진 홈페이지의 모습인데요. 전통시장으로서 인정을 받게 되고 지역에 맞는 상품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지역을 알릴 수 있는 홈페이지가 제작되는 거였습니다. 나름 발품을 팔고 열심히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알릴 수 있는 매개체가 필요했고 그 매개체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지금 보여지는 홈페이지의 화면입니다. 홈페이지만 제작했던 거는 아니에요. 홈페이지 이후에도 네이버에서 하는 스마트 플레이스라든가 구글의 마이 비즈니스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해방촌이라는 지역과 신흥시장이라는 지역을 대대적으로 외부에 알리는 작업을 합니다. 지금 얼마 전에 알림이 온 건데 지금 조회수가 33,312회를 기록을 했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제가 제작했었던 모든 영상과 무슨 사진, 360도 이미지들 그런 것들이 구글과 네이버를 통해서 신흥시장을 찾는 사람들에게 미리 지역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될 수 있는 역할을 만들었고요. 저는 여기에서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신흥시장을 더욱 외부에 알릴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제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세 번째 사업인 VR을 이용한 컨텐츠를 기록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이 해방촌 신흥시장이라고 하는 지역을 한번 VR로 담아보면 어떨까? 우리가 흔히 지금 생각할 수 있는 메타버스, 가상현실 공간에 전통시장을 담아보면 어떨까를 고민을 하게 되고 바로 실천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여지는 화면이 이제 VR로 구현된 전통시장의 모습입니다. 시장은 대략 한 400평 정도 되는 규모의 작은 소형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가진 특색을 가상의 공간에 담아두기에는 정말 수월했는데 저는 사진을 하면서 이제 당시에 미국에 연이 있었던 지인을 통해서 이런 VR 기술에 대한 어떻게 보면 프로토타입에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어떻게 보면 좀 샘플 형식으로 제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 그 기회를 통해서 해방촌 신흥시장을 가상현실 맵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단순히 이제 VR로만 구현했던 게 아니라 이 안에 비대면 결제 시스템이라든가 제로페이의 상용화 같은 것들을 같이 제안을 하면서 상점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이때는 코로나가 터지기 전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비대면 결제를 온라인상에서 미리 할 수 있는 레퍼런스를 제작을 하게 되고 이 레퍼런스를 제작한 거를 무턱대고 용산구청에 찾아가서 구청장님을 만나 뵙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내가 용산구에 있는 이런 청년인데 나는 현재 전통시장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되려면 저는 이러한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를 당시에 청장님한테 설명을 드렸더니 이제 용산구민 최초로 제가 용산구청에서 열리는 확대간부 회의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막 벌벌 떨리는 마음에 이제 확대간부 회의에 참여를 해가지고 당시에 프리젠테이션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때는 뭐 진짜 정말 뭐 무턱대고였죠. 아무 생각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프리젠테이션을 진행을 했었던 영상을 지금 같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VR로 구현된 시장의 모습이고요. 360도 화면을 통해 가지고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모습을 관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 곳곳을 체험을 하고 매장을 직접 방문을 해서 매장 안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을 미리 시장을 가보지 않아도 확인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은 뭐 자연스럽게 본인들이 판매하는 상품을 이렇게 웹사이트라든가 본인들의 판매 채널을 연결을 해가지고 이 가상의 공간에서 시장을 직접 오지 않아도 제품을 판매하고 알릴 수 있게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지금의 시대에는 굉장히 최적화가 되어 있는데 2019년도에 당시에 이 VR 맵을 제작했었을 때는 정말 획기적이었죠. 이렇게 제작했던 곳이 한 군데도 없었으니까. 이게 2년 전의 모습인데요. 지금이랑 또 많이 좀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때보다 더 시장이 좀 많이 발전을 했고요. 그래서 국수를 뽑는데 시간이 없다 그러더라고. 사람이 그래서 어떤 거 하는데 국수 만드는데 잡아가는데
힘들다고 화장실 갈 시간이 없다 그러더라고. 네네. 그래서 제가 조카입장에서 장소니까 오늘 올라와라 도와달라 그래서 올라오고. 우선 화면에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비디오로 영상이 편집이 됐는데 이게 실제로 구현되는 것은 이제 VR 공간에서 화면이 구현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저한테는 굉장한 자유도를 주고 그 공간 안에서 본인이 원하는 상점을 실제로 시장에 와보지 않아도 가상 공간을 통해서 어떠한 상점들이 있고 여기에서 판매되는 제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미리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도를 제작을 하였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전통시장이라고 하면은 보통 전통적인 시장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쭉 함께 갔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전에 조선시대 때 숭례문을 기준으로 해서 남대문 시장이 형성되고 지금의 남대문 시장이 계속 그 명맥을 유지하는 것처럼 신흥시장도 당시에 대한민국 부흥기와 함께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신흥시장을 VR로서 처음 기록한 어떻게 보면 그런 뜻깊은 영예를 얻게 됐는데요. 저는 이러한 전통시장을 VR 기술을 도입을 해서 시장의 특색을 발굴하고 그거에 맞는 컨텐츠를 제작을 해서 이거를 외부에 알리게 되면은 정말 이색적인 시장의 모습으로서 대중한테 다가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정말 무턱대고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VR 영상을 기반으로 여러 강연과 콘테스트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덕분에 자연스럽게 시장도 알려지게 됐고요.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디지털 재단과 함께하는 프로젝트에도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 IT 전문 기술이라든가 이런 기업이 아니었어요. 그냥 동네에서 청년들이 335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전통시장을 좀 살릴 수 있을까를 고심했었던 기업이었는데 되게 운이 좋게 준결승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막 다른 기업들은 정말 큰 회사였어요. 막 직원도 한 20명, 30명 가까이 있는 그런 회사였는데 저희는 그게 아니었죠. 그냥 전통시장을 한번 VR로 기록을 해보고 이거를 통해서 뭔가 지역이 활성화가 되면 좋겠다를 고심을 했었는데 운이 좋게, 정말 운이 좋게 1년도 안 된 기업에서 협동조합으로 만든 기업을 통해서 전공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상까지 받게 됩니다.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지역에 대한 활동과 시장에 대한 활동이 외부에 알려지게 됐고요. 이런 외부적인 활동을 이어가면서도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세대 간의 소통이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어르신들에 대한 이런 비하 발언이라든가 굉장히 듣기 불편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저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소통의 부재에서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있는 신흥시장도 중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층과 노년층만 존재하는 곳인데요. 아무래도 이건 지역적인 특색에서 오는 것 같아요. 해방촌이라는 지역 자체가 아이를 키우기에는 굉장히 힘든 지역이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 젊은 예술가들, 젊은 소상공인들이 정착하기에는 굉장히 좋지만 그 이상의 세대가 살기에는 굉장히 불편한 지역입니다. 그게 반복되면은 어르신들 또한 마찬가지인 거죠. 저 역시 시장에서 활동을 하면서 제가 처음에 의문을 가졌던 게 내가 내고 있는 관리비가 과연 제대로 쓰일 것인가?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던 상인 중에 하나였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상인회를 방문을 하고 회장님과 면담을 하게 되는데 제가 생각했었던 것보다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이 지역에 대해 헌신을 하셨고 이 지역을 위해 살아오신 회장님의 어떻게 보면 열정 같은 게 느껴져서 자연스럽게 저도 상인회 활동을 연결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회장님이 부족한 부분을 제가 옆에서 도와드리고 회장님이 어렵다고 하는 것들을 제가 뭐 당시에 뭐 타이핑 문서라든가 팩스 받는 거라든가 이메일 보내는 거를 자연스럽게 도와주다 보니까 상가 운영의 부회장의 역할까지 하게 됐는데요. 결국에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소통이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인사를 나누면서 소통을 하면서 저는 이 지역에 정착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나밖에 모르는 사람에서 우리 안으로 어떻게 보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되게 운이 저는 좋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활동했던 청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을 했던 청년이 없었기 때문에 제 나이대에 이런 활동을 하는 어떻게 보면 저에 대한 관심이 좀 있었고 저는 이게 제가 정말 잘해서 이런 걸 받았다라고 전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통 제 나이대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본인의 일을 해요. 그러니까 본인의 사업을 하고 나의 일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서 뭐 집을 산다라든가 차를 산다라든가 하는데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일과 더불어서 지역 활동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됐던 거였고 이런 활동을 이어가다 보니까 정말 어쩌다가 온 해방촌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지역에 정착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이런 활동을 통해서 운이 좋게도 뭐 이런 뭐 지역 혁신가라는 타이틀도 얻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역 혁신가라고 했었을 때는 다른 사람들은 뚜렷한 무언가 활동이 있었는데 저는 사실 아직도 약간 의문이 들어요. 내가 왜 이런 거를 받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런 활동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드물었기 때문에 그러진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방송에서 좀 노출이 됐던 모습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참 누구한테 인정받는다라는 것은 되게 좀 부끄러운 일인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제 저보다 수십 년을 살았던 어르신들한테 뭔가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되게 작아지는 일이에요. 아직도 굉장히 부끄러운 일인데요. 저의 이러한 노력에 대한 보상이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원로 어르신들이 지금까지 해방촌의 명맥을 이어갔는데 이거를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지역이 다시 한번 활성화될 수 있게끔 활력을 되찾을 수 있게끔 해주는 지역사회 공헌 차원에서 뭔가 그것이 계속 이루어진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활동을 하면서 해방촌 신흥시장이라는 곳에서 활동을 하면서 그러면은 과연 신흥시장에 대한 모습이 어떤 식으로 변했고 무엇을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지금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제 해방촌이라는 지역 자체는 용산 중에서도 이제 지대가 제일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 서울에 25개의 구가 있어요. 25개의 구가 있는데 정말 유일하게 산이 들어가는 지역은 용산밖에 없습니다. 그게 산이 뜻한다라는 것은 경사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고요. 해방촌은 그런 지형이 높은 용산에서도 제일 꼭대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일 꼭대기에 있다 보니까 지역에 대한 상권에 대한 경쟁력은 결국 저는 루프탑에서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몇 년 전부터 지역 활동을 하면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루프탑 상권의 활성화였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던 5월달, 이게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 이제 5월달 신흥시장에서 열렸던 행사의 모습인데요. 당시에 이제 비대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루프탑 상권 활성화를 뭔가 이렇게 축제 형식으로 즐길 수 있을까를 당시에 고심을 했었고, 용산에 있는 숙명여대 대학교와 협업을 해가지고 지역 행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지금 지역 행사를 했었던 옥상 공연에 대한 모습인데요. 잠깐 영상 한번 보시고 가겠습니다. 루프탑을 결국에는 살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저뿐만 아니라 해방촌에는 굉장히 많은 루프탑 상권을 활성화하려고 하는 젊은 친구들이 많습니다. 이제 왼쪽에 보이는 화면의 모습이 이제 해방촌 신흥시장의 낮의 모습이고요. 오른쪽 모습이 이제 밤의 모습입니다. 두 장소가 실제로는 거리가 있지만 이곳은 이렇듯 지형적인 특색을 살려서 그것에 맞게끔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고
거기에 맞게끔 행사를 기획을 해서 집행을 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 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제가 생각하는 지역 상권에 대한 활성화는 결국 말에게 물을 주는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마부가 말에게 물을 주려면은 우물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야 하는 게 마부의 역할이고 물을 마실 수 있는 것은 말의 역할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제가 생각하는 지역 활성화에 대한 모습은 저는 마부의 역할이 돼서 한번 지역에 대한 이런 가이드라인을 함께 제안을 해주고 그거를 발전시켜보면 어떨까를 고민을 하고 지금까지 실천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장에 대한 상권 활성화에 대한 모습이 언론을 통해서 몇 번씩 부각이 됐는데요. 이제 그것 중에 하나가 이 영상입니다. 잠깐 영상 보고, 영상이 너무 계속 많은 것 같은데요. 이 영상이 아마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올해 이제 신흥시장 환경 개선 사업이 끝나게 되면은 시장은 이제 완벽한 시장의 모습으로 이제 구현이 되는데요. 이제 그렇게 되고 난 다음부터가 이제 저는 시장 상권화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각하는 제가 시장의 활성화의 모습은 루프탑을 이용한 시장 활성화인데요. 루프탑 공간을 젊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을 만한 공간으로 만들어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 청년들이 이곳에서 더욱 쉽게 창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자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지형적 특성을 활용한 루프탑 공간으로 점점 더 입소문이 날 것 같은데요. 이처럼 여럿이 머리를 맞대고 나누면 우리만 이렇게 행사를 하게 되고 지역을 알릴 수 있을 만한 일을 하게 돼서 결국에는 저는 다시 지역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행사를 기획을 하고 행사를 진행을 하면서 결국에는 저 또한 지역에서 활동을 시작을 했고 이 지역을 매개체로 수익을 거뒀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수익금은 다시 지역으로 환원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벌어들인 수익금은 다시 지역으로 환원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지금 뭐 다양하게 어떻게 보면 후원 물품을 기증을 하게 되는데요. 어차피 지역에서 행사를 한 거고 지역에서 수익금이 벌어진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지역 주민들한테 환원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보면 도시의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함께 조합을 만들고 그 조합을 통해서 다양한 행사를 기획을 하게 되고 그 행사를 기획하고 난 수익금이 다시 지역에 환원이 된다라 그러면 이러한 순환 구조를 통해서 결국에는 지역이 자생력을 갖고 성장을 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지역사회에 정착을 해서 지역 활동을 통해서 신흥시장이라고 하는 곳이 발전되어 가는 과정을 설명을 했는데요. 결국에는 저는 다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계기,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 성장을 하게 되는 계기가 저는 청춘의 한 페이지, 그러니까 저 또한 청년이기에 그런 페이지의 연속이어서 이런 것들이 가능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살면서 제가 이런 활동을 하게 될 건지 전혀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반장도 해본 적도 없고 부반장도 해본 적도 없고요. 나서는 것 자체를 굉장히 부끄러워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학급 석자 전체 중에서 우리가 730명이었던 것 같은데 그 중에서 한 729등이었으니까 거의 뭐 전교 꼴등이나 다름이 없었었죠. 나머지 한두 명 정도가 운동부였으니까 실상 그냥 꼴등이었다라고 좀 보면 됩니다. 근데 뭐 이거 자체는 뭐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꼴등도 스펙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되게 많은 좌절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중학교 때도 그렇고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대학교 때도 그렇고 군대에서도 그렇고 계속 넘어지다 보니까 제가 생각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왜 자꾸 넘어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내가 하는 것은 자꾸만 넘어지게 되고 어떻게 속칭 말하면 실패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될까인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자꾸 도전하니까 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졌을 때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데 넘어지고 나서 딴 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이 활동이 연결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 이러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도전하지 않으면은 실패할 일이 없는데 이게 자꾸 도전이 반복되다 보니까 자꾸만 넘어지게 되고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단순히 처음에 성공을 했다라면 너무 많은 큰 기쁨과 희열이 있겠지만 넘어짐이 반복되다 보면은 굉장히 강한 인내심을 얻게 되고 그거를 통해서 제가 배운 한 가지는 바로 무모함이었습니다. 무턱대고 그냥 속칭 닥치는 대로 해봐를 저는 어떻게 보면은 저의 삶의 모티브로 하고 있는데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거해방 협동조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구인데요. Just do it, 그냥 해봐 라는 나이키의 슬로건이죠. 나이키가 실제로 Just do it이라는 슬로건을 어떻게 보면 채택하고 나서 브랜드에 대한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가게 됩니다. 저는 평소에 고민하는 것을 되게 싫어해요. 고민할 시간에 그냥 무턱대고 그냥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래요. 야, 너무 무모한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정말 무모하게 살아왔고 그런 무모함을 통해서 넘어지는 것을 배웠고 넘어지다 보니까 끊임없이 도전하는 것을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이런 자리까지 왔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용산구와 해방촌은 결국에는 청춘들의 변곡점인 것 같습니다. 해방촌, 용산 생각하면은 되게 많은 사람들이 용산이라는 지역 자체가 굉장히 힙하고 아름답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뭔가 그런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곳에서 변곡점의 역할을 하는 데서 아까 설명드린 마부의 역할을 한번 해보고 싶고 그런 역할을 쭉 이어나가는 건데요. 용산구는 굉장히 특이한 지역이에요. 서울에 25개 자치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매년 청년 인구가 늘고 있는 5개 지역구 중에 하나입니다. 5개 지역에서 용산은 다른 지역이랑은 좀 차별화를 둘 수가 있는데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점 대학들이 있어요. 거점 대학들도 있고 그리고 그 지역은 굉장히 주거 지역으로서 활성화가 돼 있는 데 비해서 용산구는 다른 지역이랑은 다르게 거점 대학도 숙명여대 한 군데밖에 없고 그리고 청년들이 거주하기에는 굉장히 높은 집값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용성이라 그러고 강북에서는 유일하게 강남하고 견주는 지역이 용산인데 아니 도대체 어떻게 용산은 이렇게 청년 인구가 매년 늘까? 실제로 용산구에 있는 청년 인구가 용산구 전체의 32%를 차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 10명 중에 3명은 39세 미만의 청년들이라는 거죠. 용산에 대한 인식은 많은 청년들뿐만 아니라 인식 자체가 젊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열려있는 공간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요새 굉장히 핫한 컨텐츠죠. 피식대학에서도 그 해방촌, 용산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태원에서 피자 배달하고 해방촌에서 창작 활동하고 후암동에서 거주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렇듯 용산이라는 지역 자체는 젊은 사람들한테 기회를 줄 수 있는 바로 그런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한테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용산에서 청년 활동을 통해서 저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풀어나가고 있는데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 자체가 굉장히 저는 훌륭한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풍족한 시대를 보내고 있고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원하는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맛있는 음식을 언제 어디서든 전화 주문을 통해 가지고 편하게 좀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현실을 부정하는 말을 굉장히 싫어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지금 대한민국은 뭐 어떻고 헬조선은 어떻고 이런 말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를 가두는 표현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활동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바로 주변입니다. 주변 사람. 결국에는 휴먼, 사람으로서 소통이 돼야 되는 것 같은데요. 해방촌이라는 지역 자체가 갖고 있는 특색이 젊은 사람들과 노년층 그리고 결국에는 소통의 부재에서 제가 이런 활동을 시작했던 것처럼 결국 이런 활동을 통해서 다시 지역의 사회로 공헌을 하고 이런 것이 반복되다 보면은 지역 상권이 변화를 줄 수 있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기만족일 수도 있지만 나중에 보면은 다시 저한테 돌아오더라고요. 이러한 활동들이. 그러니까 아까 제가 3부 초반에 말씀드린 청춘의 변곡점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무모하게 진행하고 무모하게 시도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청춘의 가장 큰 역할이고 그런 청춘의 가장 큰 권리이자 의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얼마 전에 진행했었던 그런 뭔가 그런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금일 이야기를 좀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진행했었던 활동에 대한 모습인데요. 제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저도 학창 시절을 보냈고 지금 강연을 듣는 사람들도 학창 시절을 보냈지만 우리의 학창 시절에 대한 모습인 기억은 정말 새록하게 남아있죠. 근데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중고등학생들, 어린 학생들에 대한 학창 시절의 모습은 과연 어떨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저는 어떻게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굉장히 큰 피해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뜻하지 않은 상황이 너무나 지속되다 보니까 이미 이 코로나 상황이 계속 연결이 되다 보니까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쭉 가고 있는 거죠. 이런 학생들을 봤을 때 과연 학생들한테 제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했었는데 답답함을 어떻게 보면 해소시켜주고 싶었어요. 학교에서 지금 마스크 착용이 의무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것들이 불편한 생활이 너무나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뉴스에서 나오는 것처럼 뭐 일부 어느 국가에서는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말라 그러고요. 아이들이 마스크를 쓰면서 뭔가 수업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손가정보다 더 무서운 현실이 이 마스크를 착용한 향후에 뭔가 이 아이들한테 기억될 수 있는 학창시절 과연 뭘까를 고민을 했었고요. 운이 좋게 지역에 있는 학교와 레퍼런스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바로 아이들의 웃는 모습을 찾아주게 되는 건데요. 촬영은 제가 하지 않았어요. 저는 촬영을 할 수 있게끔만 세팅을 해주고 촬영은 아이들 보고 직접 하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추억을 만들어주는 거죠. 제가 할 수 있는 기술과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해서 이 아이들한테 일정 부분의 추억을 만들어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향후에 나에게 보내는 편지를, 손편지를 쓰게 돼서 어떻게 보면 전국 최초로 메타버스를 이용한 가상현실 졸업 앨범을 제작을 해주게 됐고요. 이 아이들은 실제 졸업은 하지는 않았어요. 지금 이제 1학년 학생들인데 제가 여기에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바로 결국 우리로 돌아오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인 것처럼 결국엔 이러한 활동이 결국 다시 나에게 돌아오려면은 이런 지역사회의 공헌 자체가 주변을 돌아봐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작된 게 다음의 영상입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이런 걸 제작해주는 형도 없었고 선생님도 없었는데 뭔가 이렇게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지역을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계기 자체가 뭔가 이런 어린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이라든가 그런 지역에 계신 어르신들에 대한 인정에서 오는 부분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활동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오늘 강연 마지막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지역의 변화를 꿈꾸는 어떻게 보면 한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우연히 시작된 활동으로 현재까지 너무 큰 성과에 대한 인정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욱더 훌륭한 지역사회에 대한 활동을 이어가라는 차원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굉장히 훌륭한 시대입니다. 다만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만 알고 있다면은 이 시대는 지금 우리가 즐기기에 너무나 많은 재미를 줄 수 있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더욱더 많은 활동을 하면서 더욱 다양한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청년 활동 이어가는 이세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초반에 설명드렸던 게 이제 청년 상인들의 권리 보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청년들이 빼놓고 지나가기 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몰라서가 아니라 제가 옆에서 보니까 바빠서예요. 바빠서 그거를 들여볼 시간이 없었던 거였죠. 근데 신흥시장 같은 경우에는 되게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역 자체가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이다 보니까
정부의 눈이 많이 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거나 투어리스티피케이션이 일어나면은 당연히 언론에서 붙겠죠. 그래서 신흥시장 꽃도 못 피고 바로 지나라는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으니 서울시에서도 예방하는 차원에서 뭔가 장기 안심상가 같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합니다. 후암동은 원래 용산에서 부촌으로 불리던 곳입니다. 이제 미군기지 바로 옆에 있는 지역이 후암동이고 용산 이가동 같은 경우에는 지대가 높다 보니까 후암동보다는 저렴한 임대료로 사람들이 모였던 곳인데요. 그 용산 전체 청년 인구가 느는 것은 우리 정우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렴한 임대료에서 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신혼부부가 살기에는 적합한 집은 없고요. 이제 1인 가구라든가 뭔가 이제 혼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적합한 게 뭐 그냥 500에 35짜리 뭐 1000에 50짜리 이런 집들이 되게 많습니다. 노후한 집들도 많고요. 근데 용산이라는 지역 자체가 갖고 있는 특성, 용산 이가동은 이제 재개발을 할 수가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오래된 집들이 많고 거기를 찾는 청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있는 지역뿐만 아니라 뭐 한남동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인 게 그냥 그쪽에는 그쪽 나름대로 이제 빌라라든가 원룸촌 이런 것들이 형성이 잘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년들이 3, 4, 5 모이는 것 같고 용산이라는 지역 자체가 교통이 너무 좋잖아요. 서울 딱 한가운데 있어서 여기 가기도 좋고 저기 가기도 좋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청년들이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오는 것 같습니다. 그 아까 김기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제 이야기를 듣고 기운 났다, 힘이 났다라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되게 큰 영광입니다. 제가 다른 누군가한테 이런 거를 어떻게 보면은 좀 선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뜻깊고요. 저는 결국엔 다시 말씀드리는 거지만 결국 계속 무모하게 계속 도전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이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특성을 잘 살리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말을 우물가에 데려가는 그런 마부의 역할을 통해서 청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한테 어떻게 살아가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뭔가 저에 대한 선례를 보여주고 이거를 통한 결과를 어떤 식의 결과를 도출해내고 지역이 어떤 식으로 변화를 이끌어가는 거에 대해서 뭔가 그런 틀을 하나를 좀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그게 어디까지 계속될지 모르겠고 가다가 또 넘어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는데 계속 전진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은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강연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막 강연 준비하면서 어수선하게 막 이거 틀었다가 저거 틀었다 한 것 같은데 나머지는 편집해 주시는 분께서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